친구 김지섭. 아이고. 영화 친구 김지선 씨가 영화 친구 김시선. 굉장히 깜짝 놀라시겠네요. 놀라시겠네요. 네, 요즘 한국 사회를 강타한 콘텐츠 3대장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가장 핫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탈영병 잡는 군인 얘기를 다뤄서 대한민국 남성들의 PTSD를 자극하고 있던 드라마 DP도 빠지면 섭섭하겠죠. 그리고 얼마 전부터 시사뉴스 댓글창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죠. 4년 만에 역주행한 영화 아수라. 모두 정말 한국인의 분노 포인트를 제대로 명중시킨 화제작들인데요. 오늘 23cm 팟캐스트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울분 버튼을 누른 콘텐츠들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일 핫한 스트리밍 3대장 작품 중에 오늘 오징어 게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습니다. 저희는 손호영, 한경진, 윤수정, 영화 친구 김지섭. 진짜로 요즘 이 새 작품 안 보면 일상 대화가 잘 안 되는데요. 빵빵 터지는 뉴스를 봐도 셋 중 하나는 꼭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사건이든 갖다 붙이면 다 연결이 되는 그런 매직. 네. 정말 요즘 뉴스 댓글마다 뭐 오징어 게임, 옥게임이라고도 하던데 네. 뭐 DP, 아수라 추천하는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일부 대선 주자들은 아예 이 작품들을 언급을 하면서 흥행 열기에 숟가락을 얹고 계시기도 하고요. 각종 사건, 사고 관계자들도 직접 언급을 하면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의 말일 뿐입니다. 정말 저도 그 말이 되고 싶네요. 그 말만 되면은 막 수십억이 제 통장에 꽂히는 거잖아요. 살아남아야죠, 그 말이. 근데. 아, 그렇네요. 아무튼 이 작품들을 살펴보면 사실 군대 얘기를 다룬 DP만 해도 15세 이상 관람가고요. 뭐 영화 아수라, 드라마 오징어 게임 두 작품은 아예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내용은 셋 다 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엄청나게 폭력적인 장면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죠.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영상 곳곳에 피가 철철 흐르는 작품들이죠. 그래서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줄임말인데 DP를 보신 분들은 이 PTSD가 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결국에 어떤 식으로든 이 작품들이 한국 현실을 지금 반영하고 있고 또 비틀고 은유까지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만큼 빡세다라는 방증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열심히 살아야 다이나믹 한다. 코리아. 청취자 여러분 대부분 보셨겠지만 우선 초간단하게 브리핑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특별히 오징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방송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징어 게임. 이거는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상금 456억 원을 타내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벌이는 서바이벌 데스게임 장르 드라마입니다. 되게 잘 만든 오락 영화이기도 하고 동시에 진정한 평등, 뭐 공정한 경쟁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정치적이고 사회 비판적인 작품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연은 이정재이고 프론트맨은 누구냐면 거기서 멈춰주셔야. 스포 멈춰.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DP라는 영화죠. 드라마죠, 참. 탈영병 붙잡아오는 헌병대의 군무 이탈 체포조, DP 부대 얘기를 그린 드라마인데요.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군대 내 폭력과 부조리들을 제대로 고증해서 대한민국 군필자들을 그야말로 악몽에 시달리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연은 정혜인 님이 맡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우성, 황정민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 아수라인데요. 2016년에 개봉을 했던 꽤 시차가 나는 영화예요. 그 당시에는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흥행에 실패했었지만 국내 정치판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던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경기도 안남시라는 가상도시가 배경이고요. 경기도가 맞나요? 네, 경기도입니다. 가상도시니까요. 네. 분당 밑에 있는 지역으로 좀 설정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안남시 지역 개발을 놓고 시장, 조폭, 경찰, 검사가 아기다툼을 벌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조폭 출신 사업가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이나 요즘 정치판을 흔들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때문에 미래를 내다본 궁예 작품이 아니냐.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이런 측면으로 좀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작품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병폐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꼬집었다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세계 영화 드라마가 같이. 요즘 네. 유행하는 말 중에 K 유니버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드라마 K 드라마는 다 연결이 된다. 그래서 아수라에 나왔던 조폭이 또 오징어 게임 참가자로 들어가거나 이러면 딱 연결이 되지 않겠냐 이런 해석도 캐릭터가. 있어요. 네. 그쵸 그쵸. DP 헌병대가 제대해서 오징어 게임 진행용 알바를 뛴다든지. 네네네. 네. 뭐 아니면은 그 오일남 영감님이 경기도 안남시장에게 정치자금을 댄다든지. 그쵸. 그 돌고 도는 K 유니버스. 가혹한 운명의 데스티니. 그쵸. 그런데 이런 작품들이 대단한 게 한국을 넘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까지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인데요. 넷플릭스 최고 콘텐츠 책임자이자 공동 CEO인 테드 서렌도스가 지난주에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지 9일 정도 지난 상황이었는데 아마도 비영어권 작품 중에서 가장 흥행한 작품이 될 것 같다. 뭐 비영어권을 넘어서 넷플릭스가 지금까지 선보인 모든 작품 중에 가장 큰 작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진짜 그 넷플릭스 흥행을 끌고 있는 이 네. 작품이 흥행을 끌고 있는 나라들을 좀 색으로 칠한 지도가 요즘에 떠돌아다니는데 정말 거의 전 세계 지구가 다 칠해지는 느낌으로 그래서 아마 넷플릭스 입장에서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효자 작품이 된 것 같고 넷플릭스의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도 요즘 화제의 제품이라는 457번이 찍힌 초록색 운동복 참가자 룩을 직접 입고 코스프레한 인증샷을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분도 참 열심히 사시는 분이네요. 그렇죠. 책도 쓰시고. 물론 창업주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오징어 게임이 그리고 한국 작품 글로벌 순위로는 최고 기록이고요. 이전 최고 기록은 스위트 홈이 6위까지 올랐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흥행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짚어봐야겠죠. 먼저 가볍게 표현 방식부터 살펴보면 게임 자체가 사람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게임들이죠. 뽑기, 뭐 구슬치기,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저희 어렸을 때 누구나 다 한 번씩 해봤던 그런 전통놀이들이 굉장히 참신하게 표현이 됐고 실제로 아마존이랑 이베이 같은 데서 달고나 세트, 구슬치기 세트 이런 판매가 되게 늘었다고 해요.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함을 느끼게 해주고 한국인들한테는 추억을 주는 설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넷플릭스의 주 시청층인 MZ세대는 이런 게임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한국 그쵸. MZ세대는 그쵸. 약간 신선하다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늙은 M세대인 저는 약간 향수를 느끼고 80년대 생들까지는 네, 네, 그래도 네. 이 게임들을 많이 네. 해봤다는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오징어 게임은 잘 모르겠는데 구슬치기나 뭐 뽑기 같은 건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나서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이 다시 이제 소환이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렇죠. 굉장한 명언이었죠. 그래서 해외 네티즌 사이에서는 뽑기가 특히 정말 화제가 됐나 봐요. 아무래도 안 해봤던 게임이니까 더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각종 밈이 생겼다고 하고요. 틱톡 같은 데서 직접 이제 하는 인증샷들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특히 이걸 직접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 극 중에서는 우산 모양 뽑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나오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쉬운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다리 여러 개 달린 곤충, 뭐 거미 같은 난도 높은 뽑기 사진을 합성을 해서 공유를 하고 노는 그런 밈도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직접 집에서 이걸 만들려고 시도를 했다가 등짝 스매시 각을 만드는 외국 분들도 많이 인증샷이 올라오더라고요. 저희 지방에선 띠기라고 불렀거든요. 띠기요? 그게 약간 지방마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동양이어서. 맞아. 띠기라고. 저희 동네에서는 뽑기. 저희 동네도 뽑기. 뽑기요. 네. 근데 아무튼 그 띠기 냄새가 어디서 솔솔 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길에서 어떤 할머니께서 그 띠기를 만들어서 팔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한 20년 만에 본 풍경인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거의 이 작품 나오기 전에 보기 힘들었었잖아요. 그쵸. 한동안 이제 길에서 그런 거 팔 수가 이제 없게 됐고. 근데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에 진짜로 뽑기를 사흘 동안 납품한 해화역의 뽑기 아저씨가 유튜버들이 이제 거기로 성지순례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붕세권 그 붕어빵 역세권 같이 뽑세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알록달록한 세트장, 동화적인 연출도 굉장히 환상적이고 시리즈 제목이 한몫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징어를 서양 사람들이 약간 기괴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괴물로 막 대형 네. 오징어 이런 거 되게 극혐하잖아요. 네, 네, 네. 막. 잘 먹지도 않고. 네. 오징어 먹물처럼 시꺼먼 가면 쓴 포스터 뭐 이런 것들이 한국이 안 그래도 올드보이 낙지씬이라는 레전드를 배출한 나라인데 오징어 게임이라고? 플레이 버튼 안 누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또 리코더 같은 초딩들의 그 추억 속 악기를
멜로디들, 더운 음악이나 또 장학 퀴즈의 시그널송으로 친숙한 클래식 음악, 경양식집에서 나올 것 같은 음악도 너무 귀엽고요. 경양식집이면 함박스테이크 삶아서 네, 들을 네. 것 함박스테이크 같은. 나오는. 스프랑 같이 그쵸.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영화 음악을 총괄했던 정재일 음악 감독이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기생충 OST로도 유명했던 뮤지션이어가지고 저희 조선닷컴 스밍에서도 따로 다뤘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리코더 소리 같은 게 사실 저희 초등학교 때는 누구나 배웠던 되게 친숙한 악기고 이게 사실은 되게 음도 정확하지 않고 살짝 불안정한 악기인데 오히려 그런 소리가 더 긴장감을 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정말 잘 불기 어려웠던 악기죠. 소름 잘 돋잖아요. 나고. 근데 여기 또 빠질 수 없는 게 공개 시점이 한 몫을 또 한 것 같아요. 저희가 기사 하나를 내보내더라도 어떤 계기나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 말씀하시려고 했는지 벌써 감이 왔어요. 그 기승전. 네. 이번 주는 얘기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나옵니다. 기승전 코로나. 결국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매니아틱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데스게임 장르의 진입장벽을 낮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 이 드라마가 2008년에서 2009년에 만들려고 했을 때는 업계에서 너무 내용이 난해하다는 평가 때문에 제작이 안 됐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나름대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쳤던 시점이었는데도 그런 이제 평가가 나왔었던 거죠. 세월이 흘러서 코로나가 덮치고 데스게임이고 뭐고 요즘 현실이 너무 극단적이니까 모두가 힘들고 사회 약한 고리부터 이제 뚝뚝 끊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죽겠다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오징어 게임이라도 들어가서 베팅해보자라고 하는 참가자들의 심리에 많이들 공감을 했을 거라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조선일보에서 황동혁 오징어 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 인터뷰를 했었는데 감독 스스로도 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 작품이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다. 근데 요새는 코로나 이후에 현실이 더 극단적으로 변하기도 했고 특히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같이 드라마 속 못지않게 게임적인 요소들 왜 여러 사람들이 좀 인생의 베팅을 걷는 모습들이 많아졌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작품 흥행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더라고요. 서사적인 측면을 좀 더 살펴봐도 흥미로운 요소들이 정말 많은데 결국에는 이 생존 게임이 시작되면 철저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작동을 하죠. 게임 안에서는 다 평등한 게임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지만 결국에는 참가자들이 짝을 구하는 과정에서 뭐 여성이나 노인 이런 코드들이 등장을 하고 약자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나아가선 이제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진다는 해석이 많고요. 네, 아무리 머리를 잘 굴리고 또 힘이 타고나게 좋다고 해도 막상 게임이 시작되고 나서는 운빨이라는 게 되게 작용을 많이 하는 설정이었죠. 그렇죠. 또 이제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내가 살아남기도 하고 결국은 이겨도 온전히 내 힘으로만 이긴 게 아닌 게 된 상황들이 많잖아요. 주인공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저희 스포 아니겠죠? 그거 뺄까요? 그냥 시원하게 말하는 걸로. 어차피 저희 초반에 경고를 드렸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쌍문동이 낳은 천재 김상우, 그 배우 박혜수님이 연기를 하셨었죠. 상우 같은 경우에는 힘든 가정 환경을 딛고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입학을 한 전형적인 개천에서 난 용, 계룡남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능력주의를 상징하는 캐릭터로도 보이고요. 그동안 이뤄낸 성취들이 이제 오로지 본인 힘으로 일궈냈다라고 믿는 인물이지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본인이 생각한 정말 동네의 한심한 형, 바보형. 그 성기훈하고 오징어 게임이나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황동혁 감독의 최근 인터뷰를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이 드라마를 황 감독은 기본적으로 히어로물의 반대인 루저물이라고 정의를 했대요. 동네 노는 형 성기훈의 역할이 왜 그렇게 부각이 됐는지 나오는 건데 영웅도 천재도 없다. 이 대목에서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입학한 쌍문동 상우는 천재까지는 아니고 좀 수제로 이 감독이 그리고 싶었던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황 감독의 능력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또 징검다리 게임 장면을 좀 언급을 했는데요. 그게 제일 재밌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긴장감이 서린 장면이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루저로 표현이 된 성기훈 역할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희생, 헌신 덕분에 징검다리를 끝까지 건널 수 있는 걸로 좀 그려지거든요. 반면에 극 중에서 상우는 내가 노력을 해서 내 능력으로 왔다고 계속 강조를 해요. 이런 부분에서 상우와 기훈의 캐릭터를 단순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대비를 줘서 대중한테 잘 먹히는 흥행 포인트로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 계속 보다 보면 냉정하기 짝이 없는 오징어 게임에서 유일하게 소수자를 배려하는 장치가 딱 하나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구슬치기에서 짝 못 이룬 외톨이 한미녀 씨. 이분한테 이제 깍두기 문화, 한국 전통의 깍두기 문화로 프리패스권이 부여되잖아요. 네, 조폭이 진짜 그 구슬치기 하면서 아등바등 살아남았는데 딱 돌아오니까 한민효가 침대에서 푹 쉬고 있죠.
그때 그 덕수의 썩은 표정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이 깍두기라는 게 옛날에 친구들이랑 같이 놀 때 뭐 친구 어린 동생 데리고 나온 친구 뭐 네네네. 이런 동생을 게임 잘 못하는 친구들 깍두기로 저희가 끼워주고 이랬던 네. 문화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깍두기는 게임하다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저희가 하는 놀게는 게임에서는 해주면서 같이. 그냥 같이 놀기는 하고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약간 오 되게 좋은 설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죽이는 게임에 쓰이지만 않으면 정말 따뜻한 그런 맞아요. 사회 안전 장치인데 목숨을 건극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역차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네네. 계시고 하더라고요. 특히 해외 네티즌들 같은 경우 이런 문화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역차별 아니냐라는 갑론을박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전 또 하나 좀 주목이 됐던 설정이 구슬치기를 할 때 깍두기도 있지만 깐부 설정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깐부. 서로 네. 친구를 맺어서 구슬을 서로 딴 거를 다 같이 이제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게임에서는 사실 거의 통용이 되기 어려운 요새는 보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국내에서는 사실 이게 역차별이라는 반응도 없는 건 아니었지만 약간 그립다. 그래 옛날에는 저런 정이 많은 요소가 있었지. 요새는 사실 호영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누군가를 봐주는 게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 특히나 역차별 논란으로 번지기가 쉽잖아요. 근데 쌍심지를 켜고. 맞아요. 쌍심지를 네. 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왕따를 뭐 막는 장치, 다 같이 어우러지는 놀이를 위한 장치 이런 옛날에 그 좀 요소가 통용이 되다 보니까 그립다라는 향수를 느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오징어 게임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전부 이제 강제로 등 떠밀려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점이었거든요. 잔인하고 서로 죽이고 뭐 아주 악랄한 게임에 이제 스스로 자기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설정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거기에서도 여러 번 그런 멘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여기에 강제로 들어오게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네네. 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과반 이상이 동의를 하면 나갈 수 있는 네. 그 맞아요. 규칙도 설정을 해놨었죠. 네. 스스로 네. 포기를 할 수 있게. 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이 잔인한 살인 게임에 알아서 내 나의 발로 들어왔잖아 라고 이제 그거를 계속 강조하는 그런 설정이 계속 나오거든요. 마지막까지 계속 나는 게임을 강요한 적 없어라는 게 네. 굉장히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네. 하죠. 잔인한 상황이 연출되고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건 뭐 어떤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온전히 너희들의 탓이다라는 그런 약간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 개인에게 책임을 다 이제 네. 전가를 하는 측면이 많죠. 예전에 제가 왓칭에서 그 택배 기사 얘기 다룬 켄 로치 감독의 미안해요 리키라는 그 영화를 리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명작인데요. 근데 이제 그 택배 기사 아빠가 그 아들을 막 갈구고 뭐 혼내면서 너 이렇게 살면 평생 종놈처럼 살 수밖에 없어라고 혼을 내는데 아들이 아빠한테 일침을 날리거든요. 아빠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는 아빠가 선택한 삶이야. 스스로 그렇게 종이 되기를 자처한 거야라고 말을 하는데 그 대목이 약간 떠오르더라고요. 불효박심할 수는 있지만 뼈를 때리는 일침을 날린 저는 거네요. 아들이 그런 얘기하면 약간 젊은 아빠로서 이제 이입이 되셨나요? 네. 일단은 애를 많이 이제 다그치나요? 다그칠 것 같아요. 아까 계속해서 이제 지석 기자가 개인한테 책임을 좀 전가하는 장면이 많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 드라마에서는 특히 윗사람한테 먼저 말을 걸 수가 없는 까라면 무조건 상급자의 말대로 까야 하는 핑크스투 진행 요원도 상당히 좀 소름 돋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 모습 보셨죠? 이렇게 얼굴에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려진 가면 쓰고 기괴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들이 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상부의 지시에 기계적으로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아슬아슬하게 스포 아닌 스포를 좀 하자면 참가자뿐만 아니라 진행 요원들도 정해진 룰만 따르면 된다는 개념에 좀 가몰입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점점 인간성을 잃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서슴없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이걸 보면 좀 누구나 악해질 수 있다. 악의 평범성 같은 개념도 이 드라마가 좀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 또 서양 사람들도 가몰입을 할 수 있는 좀 철학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할로윈 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코스튬들이 네,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트레이닝복 당연히 되게 많이 입으실 것 같고 또 핑크 가면남들 옷도 굉장히 인기를 끌지 않을까. 10월 말쯤에 길거리에 네. 작업복들이 많이 돌아다니실 수도 있겠네요. 네. 성실한 얼굴로 유대인 학살 이끌었던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 그 맞아요. 악의 평범성 개념 이거를 핑크 가면남들이 보여주고 있다.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 뭐 네. 이런 이 드라마를 보면서 황동혁 감독이라는 분이 왠지 분명 대학 시절에 과방이나 동아리방 같은 데서 사회과학 책 같은 거 읽으면서 놀다가 결론 없고 대안 없고 공전하는 사회 비판 토론 같은 거 하다가 그걸 명분 삼아서 소주를 들이키는 복학생 오빠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늘 회의론에 젖어 있고 네. 왠지 주변에
많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동방에 항상 언론사에도. NPC처럼 계시는 분들이죠. 왠지 그랬을 것만 같아요. 실제로 황 감독의 원래 꿈은 기자였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때 영화로 관심사가 바뀌었고 2011년에 청각장애학교 성폭력 사건 고발한 도가니 영화를 찍기도 했었죠. 네. 오징어 게임에서도 주인공 성기훈이 사실은 뭐 쌍용차 해고 노동자 출신이었다 이런 설정을 네. 집어넣었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장면들 너무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 하지 네.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네, 하는데요. 맞아요. 네. 약간 그런 설명이 부분들. 불친절한 장면이었죠.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 방금 호영 기자가 말한 대로 이런 과도하게 여러 가지 사회적 메시지를 너무 담으려고 많이 했었다. 넣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기훈이 음. 그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진 건 마치 뭐 쌍용차 해고 노동자 이 사건이 계기가 된 것 같은 그런 묘사들. 건달처럼 살게 된 이유가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쌍용차 해고라는 그런 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메시지를 좀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은 메시지를 우리가 분석해야 될 지점들이 너무 많잖아요. 과잉 수준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장치까지 넣다 보니까 좀 근데 있을 수도 있을 것 외국에서 같아요.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각각의 맥락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단순하게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을 수도 그렇죠.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황 감독이 최근 인터뷰에서 젊었을 때는 소주를 마셔가면서 창의력을 쥐어짜내곤 했다. 그런데 당장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찍으려고 하면 더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에피소드 2편을 고쳐 쓰는 데만 6개월이 걸렸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스트레스랑 과로 때문이신지 이 치아가 6개나 빠졌다고 이제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플란트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사실 치아가 빠지는 고통을 저는 사실 그 정치권에 계신 분들 중에 청와대에서 일하셨던 분들 중에도 막 그런 분들이 있다고 여럿이 얘기를 이제 그런 고통을 호소하셨죠. 들은 적이 지석 있어요. 기자 기억나요? 2011년에 우리 같은 팀에 있었을 때 저 치아 흔들렸던 거 기억나요? 저 모르겠어요. 아, 실제로 빠지셨었나요?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혹시 이가 다 임플란트거나 그러신 거 그건 아니죠? 금세 회복했습니다. 너무 슬픈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사실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진짜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 감독 피셜로 얘기한 바에 의하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우화, 삶의 극한 경쟁을 다루고 싶었다고 해요. 특히 한국 사회는 매우 경쟁적이고 방금 이제 경쟁 기자의 이빨을 예전에 흔들리게 했던 것처럼 스트레스로 가득한 사회다. 좁은 땅덩어리에 5천만 명이 있다. 스트레스가 어떤 면에서는 동기부여가 되지만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문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을 하더라고요. 또 흥미로웠던 걸 짚어보면 참가자 간의 뭐 몸집이나 뭐 성별, 연령, 지능 같은 천부적으로 날 때부터 부여받은 능력 차이만을 남겨놓고 사회적으로 후천적으로 습득하게 된 능력이나 배경을 초기화시켰다는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 똑같은 초록색 체육복하고 흰 실내화 입혀가지고 네, 네. 이렇게 특히 그 캐릭터 중에 외국인 노동자가 한 명 나오잖아요. 네. 알리라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에서 그 설정이 굉장히 드러났던 게 이 캐릭터가 현실에서는 굉장히 엄청 그냥 밑바닥에서 아무런 대우도 제대로 못 받고 심지어 손도 막 잘린 캐릭터로 나오는데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신체적인 힘이. 그래서 이 게임에서는 모든 게임 참가자들이 같이 짝을 이루고 싶어하는 러브콜을 받는. 맞아요. 러브콜을 받는 그런 사무도 이제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또 이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이 종잡을 수 없다는 점도 되게 특징이었던 것 같은데 물리적인 힘이 필요한 게임이나 뭐 대진운이 필요한 게임이나 뽑기가 중요한 게임 같이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사전에 참가자들이 절대로 알 수 없게 철저히 비밀에 붙여서 똑같은 출발선상에 놓았다. 그래서 승자한테는 456억을 주고 패자는 죽어라. 이게 진정한 평등이다. 근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게 참가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음식을 그냥 똑같이 줄을 서서 먹게끔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힘이 센 사람들이 줄을 여러 번 서서 이 음식을 가로채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도 어쨌든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아갔으니까 룰을 지킨 거야 라면서 주최 측에서는 그걸 방관을 하거든요. 작년에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낸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가 오징어 게임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고 근데 또 여기서도 시험 문제를 빼돌리고 불법 행위에 나서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고요. 네, 네. 네. 맞아요. 예, 그 의사가 이제 미리 시험지를 훔치는 장면이나 몰래 숨겨온 라이터로 설탕 뽑기를 하는 장면 같은 것들이 조국 사태에서의 자녀 입시 비리 같은 문제라든지 이제 사회 특권층들이 보여온 불공정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룰을 우회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토론도 좀 많이 일으켰던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요즘 최고의 유행어 화천대유 하세요 만들고 있는 대장동 의혹 사건에 좀 연루된 걸로 의혹이 제기된 각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을 자기가 받았던 거에 대해서
자신도 오징어 게임의 말이다라는 식으로 고백을 해서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 와중에 또 조국 전 장관이 이걸 트위터에 오징어 게임 아니고 50억 게임이다라는 식으로 적어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 근데 이제 감독이 의도한 방향은 이게 아닌 것 같은 건데요. 좀 당황스러운. 네, 당황스럽겠네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팬들이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아예 이걸로 관련 성명까지 냈대요. 언급하는 거 불쾌하다. 비교할 걸 비교해라. 이런 내용으로 성명문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곽상도 아들이 이정재라는 말이냐. 어째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비슷한 문재인 게임이라는 패러디물도 패러디물, 등장을 네. 했잖아요. 첫 번째 게임은 부동산세 증세, 다주택자는 탈락입니다. 두 번째 게임은 집값 올리기, 세 번째 게임은 영업 제한, 자영업자 탈락입니다. 뭐 이런 식이고 우승자한테는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입금해주는. 그거 포스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초록색 기훈이가 입었던 거랑 똑같은 트레이닝복 입고 있는 사진으로 참 찰지게 합성을 해놨더라고요. 여러 게임이 나오는데 마지막 게임 가장 원시적이고 단순한 6번째 게임 여기에 대중 반응이 되게 호불호가 엄청 갈리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네, 실제로 데스게임 장르 매니아들은 네. 고도로 설계된 게임 안에서 지략을 써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집중하는 그런 게임을 좀 원했기는 지능형 게임, 했거든요. 약간 그렇죠. 지능을 많이 써야 되는. 그래서 일전에 나왔던 다른 데스게임 장르의 영화들이나 뭐 드라마하고 엄청 비교를 하면서 사실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방구석 코난 수준을 너무 낮게 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댓글들도 좀 많이 달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고도의 지략을 필요로 하는 전통놀이를 좀 떠올려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피아. 마피아 좀 그러네요. 마피아 게임 근데 해외에서도 하지 않나요? 하는지 경찰과 모르겠어요. 잘 가도 윷놀이 갑니다. 공기놀이도 약간 지략이 좀 필요할까요? 손가락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오징어 게임은 이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하고 마지막 우승자를 가리는 최후의 게임이라서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게임 자체가 너무 단순한 거 아니냐, 힘만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운 반응도 꽤 있긴 하더라고요. 하필 또 직전에 나왔던 또 징검다리 게임 같은 경우에 그것도 사실 지략을 엄청 요구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긴장감이 엄청 넘쳤었는데 이 마지막 게임에서 좀 긴장감이 떨어졌다라는 네. 반응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말싸움 같기도 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게임의 종류가 물론 지능형 게임은 아니지만 감독이 의도했던 메시지에 적합한 게임들을 쓴 거 아니냐. 지능형 게임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요. 그 전에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정말 모든 게 다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는 게임들이었잖아요. 능력이라든지 지능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정말 운과 몸에 맡겨진 게임들. 그런 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그리고 기획 의도에서도 사실 동심을 좀 떠올릴 수 있는 게임들이다라고 적어놓은 기획 의도도 처음에 있기도 했었고요. 예. 저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게임의 종류에서 약간 어린 여자 아이들이 많이 놀았던 게임들은 등장하지 않는 그게 일남 할아버지에 초점이 맞춰진 약간 게임들이었다 보니까 그렇네요. 본인이 저희가 직접 어렸을 어릴 때 했던 뭐 공기놀이, 뭐 고무줄. 고무줄놀이, 네, 이런 여성들이 것들은 많이 했던 등장을 고무줄 하지 놀이가 않았죠. 제일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런 거를 하나 정도 넣어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마지막 생존 경쟁은 개싸움이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감독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전 또 어떻게 보면 왜 굉장히 유명한 또 클리셰 장면 중에 하나가 인정사정 볼 것 없다라는 영화에서 비 오는 날 주인공 둘이서 주먹을 막 슬로우 모션으로 나누며 먼지나게 개싸움하는 장면으로 이제 우승자를 좀 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요게 마냥 긴장감을 떨어뜨리려고 한 연출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좀 그런 거를 극대화시키려고 한 연출인 것 같기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한 뼘 더 깊은 뉴스 23cm를 듣고 계십니다. 아까 도입부에서 전 세계에서 이 작품이 선풍적인 열풍을 끌고 있다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뜻밖의 나라 한 곳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이 주제를 듣고 저희 스튜디오로 제 발로 찾아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이정재처럼 자기 발로 이 오징어 게임에 걸어 들어오셨어요. 게임을 강요한 게 누군지 예상은 되는데. 누구의 강요도 없이. 그렇죠. 마치 이정재 배우가 찍은 또 다른 영화 관상에서 왕이 될 상으로 당당하게 걸어오는 것처럼 이분이 중국 전문 기자의 상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나라니 그만하자. 자주 오시는데. 그렇죠. 아주 자주 오시는 분. 이쯤 이제 되면 그만 다들 가거라. 예상하실 수 있는 분.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 열풍이 불고 있다고 요걸 청취자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야 한다면서 걸어 들어오셨는데요. 바로 밀레니얼 중국통 이벌창 기자입니다.
중국에서는 넷플릭스 서비스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중국은 북한, 리비아, 그리고 처음 들어보는 나라인데 크리미아 자치공화국이라는 곳하고 함께 넷플릭스가 서비스되고 있지 않은 4개 국가 중에 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것 네.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보고 인기를 끄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빨리 이벌찬 기자랑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벌찬입니다. 자, 우선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 진짜 인기거든요. 제가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오늘은 될 것 중국어 같아요. 소개 안 해주시나요? 이렇게 한시 급합니다 지금. 자, 빨리 오징어 말씀드려야 한시 돼요. 없나요? 오징어 자, 중국판 트위터 웨이버에서요. 오징어 게임 관련 게시물이 2주 만에 3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누적 조회수가 제가 방금 봤는데 15억 회. 15억 회를 넘겼고요. 웨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는 9위에 올랐습니다. 틱톡 같은 데에서는 지금 오징어 게임에 나온 달고나 챌린지가 커우 당빙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인기고요. 타오바오, 중국의 제일 큰 쇼핑몰에서는 오징어 게임 옷이랑 마스크 상품 좀 다 팔고 있습니다. 이미 오징어 게임 짝퉁 만들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시청자들 사이에선 사실 달고나 게임도 이제 중국 거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더라고요. 무섭네요. 근데 천만다행인 게 제가 방금 봤는데 네. 중국의 네이버인 바이두에서 달고나 뽑기라는 게 새로운 단어로 등록이 됐어요. 거기에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한국의 전통 놀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네. 이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봐서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런 제품들이 인기가 있다는 거는 이제 중국인들도 봤다는 얘기잖아요. 넷플릭스 서비스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본 건가요? 불법 시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중국인들이 공짜로 오징어 게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나네요. 불법 시청 치고는 숫자가 너무 엄청나죠, 진짜. 엄청나요. 15억 개면 15억 회. 뭐 조회수가 거의 억 단위예요, 지금 뭐든지 간에. 이쯤 되면 국내 소형 OTT 매체 조회수를 거의 맞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게 왜 그런지 봤더니 중국에서 지금 오징어 게임이 너무 그냥 공짜로 풀려 있어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 오징어 게임을 검색하잖아요. 그럼 연관 검색어가 뭔지 아세요? 어떤 건가요? 무료 스트리밍, 무료 다운로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바이두 검색을 해가지고 얼마나 쉽게 볼 수 있는지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검색 몇 번이면은 바로 무료 사이트가 나오고요. 이 사이트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중국어 자막이 달린 상태로 고화질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무슨 사이트인가요? 그런 그냥 게? 뭐 한류 뭐뭐 이런 식의 이름을 가진 사이트도 있고요. 이따 저희한테 살짝 알려주시면. 네, 제가 링크.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너무 심하다 느꼈던 게 대부분 회원 가입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접속이 가능한 거죠. 한국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정말 중국 쪽에서 저작권 관리를 놨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당국에서 정말, 그냥 네. 두고 있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너무하네요, 좀. 저희 콘텐츠 제작, 유통 업체들만 억울한 상황이 되겠네요. 근데 이게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한중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 이렇게 된 건데요. 예전에는 중국의 방송사하고 동영상 사이트들이 경쟁적으로 한국의 드라마, 영화, 예능 이렇게 사들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식 수입이 금지된 상태, 사실상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음지의 사이트들만 한류 콘텐츠를 불법 송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아무리 흥해도요. 국내 제작사, 넷플릭스에 떨어지는 경제적 이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약간 중국 정부에서 그냥 약간 방관을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디즈니 거는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쵸. 근데 한류 콘텐츠는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충격받았던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중국 사이트를 접속하면요. 똑같이 그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도 막아놓지도 않았고 이런 음지의 사이트들도 당당하게 그냥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시청자들이 국내 작품들 다 하나씩 디즈니 음악 사와서 박아놔야 된다. 이거 가져갈 수 없게끔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창의적이네. 네. 겨울왕국 노래 같은 거 한번 삽입해주고 그쵸.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한국 컨텐츠는 중국 당국에서 그러면 미국 컨텐츠 같은 거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냅둬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방관하는 걸까요? 보복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 컨텐츠에 대해서는 너네들 거 이제 수입도 안 하고 그냥 너네 저작권도 잘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 사이트들이 이 서버를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니까 진짜 중국 정부가 아주 강도 높게 규제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렇게 상황이 흘러갈 겁니다. 중국이 아무래도 넷플릭스 뭐 유튜브도 막아놓고 있지만요. 넷플릭스도 막아놓고 있는 이유는 체제 위협 때문이겠죠? 그렇죠.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세상 수위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넷플릭스는 불순 영상을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잔혹한 생존 게임을 다룬 오징어 게임은 물론이고요. 홍콩 반중치를 다룬 다큐멘터리, 정부 대항하는 무정부주의자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는 넷플릭스가 굉장히 중국 체제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인 검열을 거부하고 또 표현의 자유,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화한 넷플릭스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혐오스러움 그 자체인 거죠. 그 플랫폼 자체가 문제가 돼. 그렇죠. 그 플랫폼 거거든요. 자체 시스템이 중국하고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약간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장면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좀 상상이 되긴 해요. 중국 정부 입장에선 심지어 할로윈 장면만 나와도 야 저거 서방 문화인데 그렇죠. 서방 명절을 갖다 기리고 앉아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오징어 게임 나오고 나서도 중국 인터넷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이 영화, 이 드라마 중국에서 만들었다면 절대 개봉 못했겠다. 왜냐하면 후능량, 다시 말해 허무주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절대 검열을 통과 못했을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검열은 3단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시나리오에 반체제 내용이 있는지 검열하는 거고, 두 번째 단계가 제작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구현했는지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상영 후 검열입니다. 설사 이 모든 검열을 다 통과해가지고 극장이나 플랫폼에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문제되는 장면이나 이슈가 터지면은 바로 상영을 중단시키는 거죠. 이쯤 되면 거의 바늘구멍 수준의 촘촘한 채반으로 그냥 걸러내는 수준인 것 같은데 이러면 사실 창작자들이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컨텐츠가 오히려 더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중국 컨텐츠의 검열이 뭐 매운맛이라 해가지고요. 중국 사람들 취향이 갑자기 어느 날 순한 맛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 같이 이렇게 아주 잔혹한 그리고 재미있는 우화들이 중국에서 점점 더 인기를 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징어 게임의 흥행 요소를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 시청자들은 불법으로 보고 있지만 오징어 게임의 어떤 부분에 열광을 했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렇죠. 정부의 검열을 뚫고서라도 보고 싶게 만드는 그렇죠. 부분이 뭔지가 궁금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보느냐. 제가 이제 중국 최대 영화 평점 사이트인 또우반에서 오징어 게임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쭉 살펴봤어요. 지금 현재 이 사이트에서요. 오징어 게임이 전체 영화 드라마 인기 순위 1위입니다. 평점 남긴 사람이 13만 명,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려있는데요. 공식적으로 볼 수 없는 그렇죠. 공식으로 볼 수 드라마인데 없지만 1위야. 평점은 전체 13만 개, 하나 앱에서만. 네. 하여튼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요. 오징어 게임 극중 캐릭터가 굉장히 입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입체적이라고요? 국내 반응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네, 부분은. 저는 오히려 그 이정재 주연 캐릭터 말고는 너무 전형적인 클리셰를 따라간 납작한 캐릭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남성 아기는 조폭이고 여성 아기는 뭐 생존을 위해서 몸 파는 여성, 무능한 아버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한국 작품에서는 너무 많이 반복됐던 그런 틀에 박힌 캐릭터 설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인들은 이걸 어떻게 입체적이라고 평가를 하는 건가요? 그러게요. 특히 국내에서는 사실 오징어 게임 등장 이후에 때 아닌 토에 반일운동 논란도 좀 일어났던 게 사실 데스게임 장르가 많이 나오는 국가가 이제 일본이잖아요. 일본에서 배틀로얄, 신이 말하는 대로 이런 작품들이랑 좀 비교를 하면서 거기는 좀 캐릭터나 게임의 구성이 굉장히 입체적이었는데 오징어 게임은 좀 평면적인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요거를 친일이다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 이렇게 또 싸움이 날 정도로 국내에서 좀 반응이 호불호가 갈려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그런 중국의 반응이 시선이 좀 있다는 게. 궁금하기도 그렇죠. 하네요. 네. 사실 중국의 이런 드라마, 영화 작품 속의 주조연들은요. 오징어 게임에 비할 바 없이 더 평면적인 캐릭터들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일지 한번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중국에서 보통 어떤 영화의 주연이라고 하면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해요. 그게 밈처럼 나오는 신조어들이 있는데 성모, 성모 마리아. 진짜 순결하고 중국에서 아름다워. 성모 마리아 그렇죠. 얘기해도 되나요? 그건 괜찮습니다. 아, 네, 그래요?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네, 신을 그 믿으면 안 이유를 되죠. 잘 달면 된다고 전에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성모 마리아처럼 이렇게 정말 도덕적 결함이 없는 그런 바른 사나이, 바른 여성이어야지만 주인공이 가능한 거고요. 또 바이리엔화이라는 말이 있고 시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바이가 뭐냐? 아, 발음을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시바이 하얗게 씻어내다. 다시 말해서 극중 초반에는 주인공이 약간 나쁜 면모가 보이더라도 나중에는 개과천선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를 하고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된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죠. 뉘우쳐야 네. 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난 드디어 깨달았어요. 이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없죠. 그냥 도박을 하죠. 가족 저버리죠. 온갖 잘못 저질러 놓고 죽을 때까지 뉘우치지 않죠. 이거 중국에서 절대로 허용 못하는 겁니다. 벌찬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그 아들한테 읽어주는 동화책들이 지금 내용이 다 지금 벌찬 기자가 얘기해준 내용이랑 되게 싱크로율이 높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권선징악과 개과천선, 맞아요. 뉘우치고, 네. 뉘우치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최근에 인기 있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전부 히어로물입니다. 중국
중국인 혹은 중국을 그 히어로에 대입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스토리를 지금 현재 중국 쪽에 가장 좋아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 루저물이잖아요. 당연히 중국 쪽에서 꺼리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징어 게임은 어찌됐든 간에 계급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죽이는 사람, 죽는 사람 뭐 이런 것들 나오니까 모두가 평등하게 부유한 공산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중국으로서는 인간 위에 인간 군림하는 이런 상황 절대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중국이야말로 계급이 엄청 확고한 그렇잖아요. 사회거든요. 예. 거의 뭐 천당 위에 공산당 있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국이 얘기하지만 사실 보면 도시 농촌, 연안, 내륙, 부자, 빈민 이런 격차는요. 다른 나라들하고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이 기준으로 그냥 계급 나눠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계급이 명확한 사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컨텐츠를 규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 넷플릭스 중국 컨텐츠 겨우 서른이 떠오르네요. 아, 네. 근데 중국에서도 요즘에 리얼 오징어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론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저는 감독이 이걸 뭐 자본주의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진짜 리얼 오징어 게임판은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국 마음대로 룰을 만들어 놓고 기업 그리고 개인에게 생존 게임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 저는 완전히 오징어 게임 연상시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몇 달간 일어난 일을 보면은 중국 정부가 아주 급진적으로 온갖 정책을 내세워가지고 빅테크, 사교육, 부동산, 연예계 뭐 이 전 영역에서 개인, 기업에게 사망 선고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은 중국인들 이미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더 깊게 빠져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동병상련의 인기인 그렇죠. 건가요? 보면서 저거 내 얘긴데. 네, 하여튼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바로 빠지겠습니다. 다음에 또 급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가거라. 아, 네. 벌찬 기자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상세한 분석을 해주시고 돌아갔습니다. 급하게요. 오늘 이렇게 지금 한국 사회가 아니라 거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을 파헤쳐 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다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